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훗날 송나라, 즉 유송을 건국하는 훈족 중에서 손꼽히는 명장인 유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유유고요. 여기 있는 이 인물이 유유가 되겠습니다. 363년에 태어났습니다. 유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죽었고 집안이 가난하여 아버지가 유유를 버렸다고 합니다. 참 매정한 아버지죠. 그런데 유유의 이모가 젖을 물려서 키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생활 환경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면 장성하면서 신발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신발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문자라고 적어놨는데 글자를 겨우 깨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맹까지는 아니지만 글을 제대로 잘 못 읽어가지고 더듬더듬 읽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 소양은 낮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도박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이 유유를 굉장히 천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신발 팔면서 먹고 사는데 글도 잘 몰라. 그리고 도박까지 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물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됩니다. 공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용선비족의 남연이죠. 남연을 멸망하고 또 이민족 강족이 세운 후진을 멸망한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성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적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편에서 항복하거나 자기가 공격을 해서 쳐서 포로를 잡은 장수들, 적군에 대해서 좀 자비로운 영웅들도 있잖아요. 근데 유유는 그런 면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좀 냉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간략하게 이 유유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명장 환원이 죽고 유유가 활동하는 그 기간 사이에 그 유명한 비수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비수대전에서는 동진의 사안, 사현, 유래지가 맹활약하여 전진의 대군을 무너뜨렸죠. 그 후에 유유가 등장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환원이 373년에 죽고 나서 26년 후인 399년에 유유가 동진의 장수로서 활동한 기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유가 활동할 때는 고구려 왕은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동진의 북쪽에는 부귀가 팽창하고 있었고 후연을 이어받은 부견은 요서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지방에는 후진, 또 서북에는 후량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 동진의 황제는 안제 사마덕종입니다. 이 안제는 환원에 의해 추대되어 황제가 되었던 간문제 사마욱의 손자이자 효무제 사마요의 아들인데 기록에 보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추위, 더움, 배고픔을 표현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과 정신이 많이 아프신 황제였습니다. 서진의 황제 사마충보다 더 아픈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자연히 조정의 권력은 안제의 삼촌이 되는 사마도자와 그 아들인 사마원현이 쥐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권력이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죠. 자, 족보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워낙 비슷한 이름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간문제 사마옥이 있죠. 이 사람이 환연에 의해서 추대되어 황제된 사람입니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사마요입니다. 또 그 다음 아들이 사마도자인데 사마요가 황제에 올라서 효무제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원래 처음엔 좋았거든요. 근데 이 사마도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자잖아요. 왕자로서의 권력을 믿고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게 생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도자에게 붙게 되죠. 그래서 사마요의 파와 사마도자의 파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마도자와 사마요 이 두 사람의 형제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요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이 사마독정 안제, 이분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픈 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삼촌인 사마도자와 그 아들인 사마원현이 권력을 틀어쥐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사마독정이 황제 노릇을 못하니까 이 두 사람이 권력을 휘둘렀다고 정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진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민심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손은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회계를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손은이죠. 회계를 점령하죠. 근데 이 손은은 오두미도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두미도 잘 아시죠? 삼국지의 장로, 그 한중을 다스렸던 그 장로가 신봉했던 정교입니다. 자, 여기 오두미도. 이 손은의 반란은 동진이 본격적으로 몰락하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당시 회계내사는 서예의 달인 왕이지의 아들 왕응지였습니다. 참고로 내사라는 직책은 시대마다 그 의미가 달랐는데 내사, 이때의 이 내사라 함은 태수를 말합니다. 그 도시의 책임관이죠. 이 회계내사 왕응지는 도교에 빠져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무릎을 꿇고 이마를 막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웠겠죠. 그러자 관리들이 손은이 쳐들어오니까 방비를 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응지는 귀신들의 병사를 빌려서 적군을 막게 했으니 아무 염려 말라고 합니다. 도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손은이 회계를 공격하자 왕응지는 귀신을 못 만났는지 냅다 도망쳤는데 결국 손은에게 잡혀서 여러 명의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자, 달필이었던 왕이지가 참 아들을 잘못 두어서 지방이 망했네요. 손은은 회계를 점령한 뒤 스스로 정동장군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그 갓난아이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또 반항하는 관리들을 그 살을 저며서 젓갈로 담갔다고 하네요. 진짜 잔인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젓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 손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인물들이 적을 죽여가지고 젓갈로 담갔다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손은이 활개치자 회계 근처의 8개 군, 즉 오군, 임해군, 동양군, 신안군 등등 이런 군들이 손은에게 호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은 행정 단위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도시라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당시 유유는 명장 유래지의 직속 부하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래지는 비수대전에서 맹활약했고 모용수와도 전투를 벌였던 명장입니다. 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죠. 이 유래지가 자기 부하인 유유를 보내서 손은을 정탐하게 했거든요. 아무래도 전투를 하기 전에는 정찰이 필수잖아요. 이에 유유가 병사 수십 명을 데리고 정찰을 하다가 손은의 군사 수천 명과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 공격하면서 전투를 벌였는데 당시 수적으로 불리한 유유의 정찰대 대부분이 죽게 되고 유유는 싸우다가 언덕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이 높은 지대에서 유유의 부대와 손은의 부대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무래도 유유가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깨지고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군이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유유가 죽기 살기로 칼을 휘두르면서 적군을 쳐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것들 보면 개인 용력도 꽤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 손은은 처음에 8개 군이 호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는지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호언장담하는 거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군들과 더불어 조정의 예복을 입고 건강성에 입성할 것이다. 당당하게 수도에 입성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유래지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강의 동쪽을 확보하여 구천처럼 될 것이다. 이는 춘추 5패 중 한 사람인 월나라 왕 구천이 회계를 보존한 것을 빗대어 말한 겁니다. 즉 회계와 그 근방 지방을 보존하여 다스리겠다는 거죠. 자, 보시면 뭐냐면 손은이 이 회계를 중심으로 세력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주위에 많은 군들이 전부 호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유래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 절강 동쪽, 그것을 이제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 절강 동쪽이 여기거든요. 왜 절강이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강 보이시죠? 이 강이 그 당시에는 절강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은 전단강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절강 동남쪽 이쪽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래지가 이 절강을 건너서 회계 근처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손은이 겁을 집어먹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망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바로
주산도라는 섬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주산도거든요. 여기로 휙 도망간 거죠. 바다를 건너서. 참 말이 계속 바뀌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힘들죠. 처음에 성공하는 듯 해도 결국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세력을 추스른 손은이 군사를 이끌고 단도에 도착합니다. 단도, 여기 있는 것이 단도거든요. 그러니까 손은은 이 주산도에 있다가 세력을 추스른 뒤에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장강을 타고 이렇게 단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손은은 10만 대군이라고 뻥을 치고 진격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앙조정은 크게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 건강이 바로 단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에 유래지가 유유를 보내서 손은을 치게 합니다. 유유가 군사를 데리고 분발하여 이 손은을 공격해서 크게 대파합니다. 이때 패배한 손은의 군사들 중에 벼랑에 몸을 던져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유의 공격이 매서웠다는 거죠. 이에 손은은 남쪽으로 휙 도망갑니다. 결국 이 해염에 도착하는데 유유가 끝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유유가 이 해염에서 또 손은과 붙어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깨뜨립니다. 이때 손은의 군사 중에 죽은 자가 10,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손은은 다시 바다를 건너 주산도로 도망가게 됩니다. 유유가 굉장히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손은이 동쪽 양주에서 난리칠 때 서쪽 형주에서는 환원의 막내 아들 환현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환현. 환원이 죽을 때 이 막내 아들 환현은 5살짜리 꼬맹이였거든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이 환현이 성인이 되자 아버지처럼 야망이 철철 넘치게 됩니다. 형주에 살면서 스스로 영웅호걸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주를 다스리던 형주자사 은중감을 대놓고 깔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은중감이 형주자사였거든요. 그러자 은중감과 강릉의 재상인 이 양정기가 환원을 견제하게 됩니다. 환원이 단순히 야망만 있는 게 아니라 윗사람을 능멸하고 이 조정의 권위를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중감도 이런 생각 들죠. 야, 저놈 저거 가만두면 안 될 놈일세. 결국 은중감과 양정기가 협력하여 환현을 제거하기로 모의하게 됩니다. 근데 은중감의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의심이 많아서 양정기를 온전히 믿지 못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손발이 맞아야 뭐든지 할 텐데 애초부터 그게 안 된 거죠. 결국 환현이 군사를 일으켜 은중감의 수군을 격파하고 은중감이 있는 강릉을 압박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양정기가 은중감에게 강릉에는 식량이 없으니 양양으로 후퇴해서 훗날을 도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중감 입장에서는 이 강릉을 쉽게 포기했다가 나중에 조정으로부터 문책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거짓말로 양정기를 속이죠. 최근에 비축해둔 군량과 무기가 많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양정기는 순진하게 이 말을 믿고 강릉에 머물렀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량과 무기가 부족한 겁니다. 이에 크게 노한 양정기가 결국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환현과 맞붙어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 싸움에서 환현에게 패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은중감과 양정기가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형주는 환현의 소나기 위에 떨어집니다. 환현이 형주를 자기 소나기에 넣으니까 안 그래도 좀 교만한 성격이었는데 더 기고만장해지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당시 실권자인 사마원현에게 조정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마원현이 이 환현의 편지를 읽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신하인 장법순이 명장 유래지를 보내서 환현을 칠 것을 주장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 사마원현이 장법순을 유래지에게 보내서 환현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래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확답을 안 하거든요. 장법순이 유래지한테 가서 환현을 쳐야 된다고 막 주장하니까 유래지가 아니 뭘 그렇게 자꾸 싸우려고 하십니까? 서로 좋게 지내자고요. 좋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래지의 이런 태도를 본 장법순이 다시 사마원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유래지의 말과 표정을 보니 두 마음을 품은 것이 확실하니 그의 목을 베어 간악한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선봉이 가장 중요한데 유래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니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원현은 유래지가 아니면 환현을 막을 사람이 없으니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조정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 환현은 중앙조정에서 자기를 도모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또 손은의 난으로 인해 동쪽이 혼란한 것을 기회 삼아 수도 건강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환현이 형주 강릉을 출발해서 이 장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출발할 때 그래도 수도에는 명장들도 많이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심양에 이르렀을 때 자기를 반격하러 나오는 광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현의 군사들의 사기도 엄청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서쪽에서 이게 장강을 타고 내려오면 당연히 형주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요충지는 여기 심양이거든요. 여기에 중앙조정의 군대가 없다는 것은 방어가 완전히 뻥 뚫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현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심양만 확보하면 계속해서 내려오는 군사들이 여기서 잠시 쉴 수 있고 군량이나 군수품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기지로 삼고 더 탄력적으로 전략을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환현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현을 막아야 할 유래지는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평소 유래지는 사마 5년을 미워했었거든요. 만일 자기가 환현을 무찌르게 되면 사마 5년이 더 기고만장해질 것이고 또 자기가 공적을 세우게 되면 모함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 유래지는 자신의 군사력이 강한 것을 믿고 환현을 이용하여 사마 원현을 제거하고 그 후에 환현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본 유유가 유래지에게 출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지만 유래지가 허락하지 않죠. 유래지가 이렇게 망설이는 낌새를 확인한 환현은 유래지의 친척 하목을 보내서 유래지를 꼬십니다. 장군이 공을 세워도 어차피 용납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나와 함께 대업을 이룹시다. 결국 유래지는 환현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유래지의 아들 유경선과 행질 하무기와 유유 세 사람이 극진히 말리지만 유래지는 듣지 않습니다. 유래지의 배신으로 환현을 막을 사람이 없게 되자 환현은 신속하게 건강 서남부에 도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 5년은 크게 놀라 후다닥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사마 5년과 그의 아버지 사마 도자는 서로 마주보면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죠. 곧장 건강성에 입성한 환현은 사마 5년과 그 무리들을 전부 처형하고 사마 도자는 독살시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환현 젊은 놈이 조정을 아주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대충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자 환현은 유래지를 회계내사로 좌천시켜 버립니다. 자, 회계태수로 삼는 것인데 유래지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자천이거든요. 유래지는 중앙군을 전부 다스리고 있던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장군인데 한낱 한 개의 군의 태수로 내보낸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자 열이 받은 유래지가 유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광릉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 사직을 바로잡을 것인데 형은 나를 따르겠는가? 자, 여기서 광릉은 이 장강을 건너서 이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 무리들이 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유유가 따끔하게 말하죠. 장군께서는 수만 병사를 가지고도 환현에게 항복했고 지금 환현의 기세가 천하를 뒤흔드는데 장군께서 어찌 무사히 광릉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결국 유래지가 자기 부하 장수들을 전부 모아서 환현을 칠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부하들은 유래지가 과거 왕궁을 배신했고 사마 원현을 배신했고 지금은 또다시 환현을 배신하는 것이니 어찌 자립할 수 있겠냐고 반박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왕궁이라는 대신이 있었거든요. 유래지가 이 왕궁이라는 대신편에 있었는데 이 왕궁을 또 배신했었거든요. 이렇게 유래지가 여포처럼 배신을 계속 자주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배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이 유래지의 배신 때문에 비참하게 몰락했었거든요. 타격이 컸던 겁니다. 그랬던 유래지가 이번에 환현을 또다시 배신하려고 하자 부하들이 전부 유래지를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래지는 환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쳐봐야 뾰족한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환현은 자살한 유래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관을 쪼개서 유래지의 머리를 베어서 그 시신을 저잣거리에 방치했다고 합니다. 참 한때 이름을 날렸던 명장의 죽음치고는 참 비참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반란군의 수계, 손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유유에게 패했던 손은은 이후 전투에서도 계속 패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자살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판세가 점점 환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죠. 외부의 적들이 이렇게 대충 사라지자 권력을 잡은 환연은 간신들을 내쫓고 훌륭한 인물들을 등용하면서 인심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정도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사치하고 방종하며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법칙이 없고 또한 황제, 안제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안제 사마독정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환연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누구든지 권력을 쥐면 처음에는 잘하죠. 내가 권력을 쥐었으니 뭔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마음도 생길 거고, 근데 권력을 쥐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죠. 그만큼 막중한 책무가 따르는 것이고, 여기서 훌륭한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이 권력을 쥐고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옳은 데 쓰지만, 훌륭하지 못한 정치인은 이 권력을 쥐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죠. 환연이 그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신하들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정의 권력을 틀어쥔 환연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또 유유는 어떤 처신을 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